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과의 두 번째 공동기획 인구 절벽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인구 싱크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인구 감소기의 복지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복지의 원리라는 책을 쓰시고 최근에는 정부의 원리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연구자로 대표적인 우리 학자이신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한 애정을 표하고 있는 국가 예산과 재정 정책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영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후 소득, 그러니까 연금 개혁 부분인데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나 75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율, 이게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노인의 자살률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나라 상태를 이제 국제 비교하자면 노인 빈곤율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굉장히 OECD 평균에서 많이 낮은 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빈곤율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더 가난하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나쁜 쪽에 네네. 현재 있고 뭐 자살률 또한 마찬가지. OECD에서 뭐 1, 2위 다출 걸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노인이 왜 이렇게 빈곤한 건가요? 그건 이제 현 세대 노인들이 빈곤한 것인데, 일단 우리가 그 빈곤율을 따질 때는 이게 현금 소득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은 이제 빼고 부동산 같은 거 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 소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노인들 은퇴한 이후에. 그런데 이제 서구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지금 현 세대 노인의 경우에는 일단 국민연금이 우리가 전국민연금 된 게 1999년이니까 한 20 몇 년 됐습니다. 밖에 안 됐어요. 근데 40년 가입해야 사실 풀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입하기 시작한 것도 뒤늦었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연수가 짧아서 연금 액수가 얼마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 노인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여서 이게 이제 빈곤 문제가 상대적 빈곤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제는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50대들, 뭐 40대 후반들은 은퇴하게 되면 그래도 30년 이상 가입됐다가 연금을 받는 식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용률도 이제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까지 받은 사람들도 이제 받게 돼서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뭐 어쨌든 현 세대 노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해주면 기초연금이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기초연금 그냥 일반 재정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다른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이게 준보편주의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소득 상관없이 그냥 70% 주는데 많이 주다 보니까 또 액수도 그렇게 높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받아봤자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진짜 빈곤한 노인들한테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상자는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 타겟팅을 해서 액수를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뭐 스웨덴의 뭐 보장연금 방식으로 그렇게 만약 개편이 된다면 빈곤 그 율을 좀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국민연금이 미성숙하다, 기초연금의 설계가 조금 잘못돼 있다, 이것 때문에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결국은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높은 이유는 주로 현금 소득, 자산을 빼고 현금 소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금 소득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인데 아직 그것이 미발달돼 있고, 또 하나 기초노령연금은
좀 액수도 그렇고 좀 더 보편적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쓰는데 진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좀 덜 돌아간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볼 때 대한민국 노인은 왜 이렇게 빈곤한가? 이건 어떻게 분석하나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게 거의 뭐 답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아직은 뭐 성숙 단계 이른 상태가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그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이 제일 크고요. 뭐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이 사실은 기초연금이 나중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커버리가 좀 작기 때문에 그 빈곤율을 커버하는 문제는 좀 어렵고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우리 노인 빈곤을 상징하는 좀 유력한 단어가 사실은 폐지 줍는 노인이죠. 그리고 공공 일자리로 대변되는 사실 그분들이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와 그런 일거리로 자신의 소득을 조금씩 보전해서 버티고 계신 거거든요. 네. 뭐 큰 분석은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신데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공부 가르치고 열심히 일했고 뭐 산업화에 기여했고 근데 애들 가르치고 또 시집장가 보낼 때는 뭐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뭐 방 한 칸이라도 뭐 얻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결국 일으킨 장본인인데 내 노후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아까 교수님께 40대 이후로는 좀 낮을 거라고 하면 그 사이에 뭔가 공백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뭔가 다시 설계를 하든지 해서 뭔가 이분들에게 그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이 나아지기 전까지 뭔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초연금의 개혁이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초연금 개혁을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노인의 70%가 무조건 받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70% 선이 지금 한 중위소득까지 되는 분들이 받는 거로 나오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중위소득을 넘어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게 돼요. 앞으로는 점점 아무래도 좀 잘 사는 노인들이 계속해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인들은 국민연금도 이제 점점 많은 액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넘어가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위소득의 아니 전체 노인의 70%까지 다 주려고 하다 보면 뭐 풍부하게 더 높여갖고 70% 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빚만 높아진다고 그러고 여차가지 등등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에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가난한 중위소득 이하 노인들에게 조금 더 높은 연금을 주는 그래서 적용 대상자는 좀 줄이고 대신에 액수는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같은 돈이라도 그 가난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금 제도를 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이걸 좀 개혁을 했어요. 저는 조금이 다르게 보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는 통계와 숫자로는 확인이 되지만 이게 과연 그분들의 삶에 이 돈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저는 사실은 재정을 조금 더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정부 기준으로 이제 뭐 D2라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이 사실은 GDP 대비해서 평균 한 10% 정도 낮은 편이거든요. 사실. 그럼 10%면 GDP가 1,500조, 한 150조 정도가 지금 적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조금 더 쓰는 방향으로 갈고 가는 게 좀 맞는 방향이 그럼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노인 빈곤 문제에서 기초노령연금 부분에서 좀 70%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좀 더 돈을 더 드리고 그 부분에서 재정을 조금 더 쓰면은 되겠네. 완벽하게. 자, 그러면 이게 연금을 튼튼하게 하자니 그러니까 기금이 부족하고 재정을 지키려니 보장성이 약하고 이게 기금의 안정성과 연금의 보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일단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라는 표현이
원래 반대로 뛰는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가. 그러니까 동시에 잡는 건 원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어떤 것에 더 이제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보장성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니면 국가에서 아니면 이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나서 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좀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는 약간 그런. 자, 그럼 연금 있어요. 보장성이라고 그러면은 자, 제가 60살에 만약에 정년을 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연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이게 된다고 보세요? 뭐 소득도 사실 이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도 있고 사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자산에 나오는 소득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들도 사실은 뭐 주택연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최저생계비 수준은 연금이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최저생계비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밝힌 노후 최저생계비가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수준인 걸로. 160만 원인데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얼마예요? 44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거는 이제 그 5년짜리 특례까지 합쳤을 때 그런 거고요. 지금 한 70만 원 그런 거 특례를 빼면 그쵸. 70만 원 정도 네. 되는데 그 지금 받는 분들은 한 20년 가입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그 최소한의 최저생계비가 60 정도. 160만 네. 원인데 현재 받는 게 대략 70만 원.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네. 많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사실 동일한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생산 연령 인구가 내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가지고 그거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에는 그리고 경제가 좀 성장이 잘 돼서 생산 연령 인구가 돈을 잘 벌어서 보험료 뚝뚝 거두면 충분한 돈이 됐던 그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히려 생산 연령이 줄어드니까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고 옛날에 많이 낳던 사람들은 베이비부머들은 은퇴해서 그 연금 받을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 생산 연령 인구가 한테 걷는 돈이나 가지고는 지금 연금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생산 연령에 의존하는 연금 제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요. 소위 말하는 부가 방식 연금 제도를 줄여 나가고 소위 말하는 적립형 연금 제도를 추가하거나 그걸 적립형 연금 제도를 바꿔서 적립형 연금 제도라는 거는 후세대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이 내가 적립하고 했던 거를 운용해서 거기에 이자가 붙여서 연금 자산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후세대랑 상관없거든요. 요 연금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국민연금이 한 70만 원, 뭐 8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거기 플러스 적립형 연금, 사적연금, 뭐 개인연금도 좋고요. 아니면 퇴직연금도 좋습니다. 퇴직연금이 일정 부분 또 해줘. 그 다음에 뭐 내가 자산이 좀 있어, 집이 있어. 그러면 주택연금을 활용해 갖고 유동화해 가지고 현금을 좀 더 더해. 이런 식으로 다층 체계 하에서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서 노후 소득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부가 방식의 국민연금, 부가 방식 국정연금 하나만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는 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 세대는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100만 명의 돈을 계속 내서 이제 지금 100만 명이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 지금 20만 명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적립형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죠. 관련해서 이제 사실 국민연금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강제 저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강제 저축을 하는 게 우리 경제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저도 사실은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적립형 부분을 늘린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의 규모보다 더 커지거나 아니면 지금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일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게 과연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결국 그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결국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뭐 저는 지금 국가 재정을 좀 더 투입하는 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뭐 국가 채무나 이런 비율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좀 과한데 배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국가 재정을 제대로. 예.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지금 사실은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재정상의 어려움이 도달하는 시기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재정을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자문자답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요?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그러니까 사후 약방식으로 투입이 되지 않고 사전적으로 투자 개념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두 마리 토끼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장성도 어떻게 지켜주면서 이 재정 부담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캐나다의 CPP라고 하는 캐나다 국민연금이 있죠.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재는 보험료 수입 잡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은퇴를 왕창 베이비부머들 하지 않고 이제서야 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돈만 갖고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그 수익, 그러니까 기금이 있죠. 그 기금이 지금 한 1,400억 정도, 1,400조가 되는데 그 1,400조의 내용을 보면 반은 운용 수익금이에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운용 수익금이 현재 우리 1년 보험 수입에 맞먹거나 더 많습니다. 즉 9%를 지금 내고 있는데 사실은 9% 추가로 9%만큼의 운용 수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식대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끝없이 국민연금 필요한 보험료율의 반 정도만 우리가 내고 반 정도는 운용 수익금으로 메우는 계산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재정 부담을 얼마 안 하면서도 약속된 연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운용 수익금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약속된 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얼마 안 되고 또 그게 CPP 모델이에요. 이제 운용 수익금이 나오려면 기금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기금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연금 개혁해서 한 2065년에서 71년 정도 사이에 그때 한 10년 정도 늘어나서 그때 이제 고갈이 된다고 그러는데 고갈이 되면 운용 수익금이 빵원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약속된 연금을 주려면 보험료를 올려서 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39%까지 올라가야 돼요. 소득의 39% 어떻게 보험료로만 연금 보험료로만 걷습니까? 근데 그런데 만약 기금이 남아 있고 기금이 지금처럼 한 50%는 보험료 수입만큼은 기금이 운용돼서 수익이 나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39%까지 올릴 필요가 없죠. 한 지금 계산으로 하면 16% 정도, 18% 정도면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8%도 사실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공무원 연금처럼 지금 39%까지 못 올리니까 18% 정도는 보험료를 걷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메우겠다.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의 국고 보전이 지금 그래서 생기는 10조씩 들어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험료율은 지금 18% 공무원 연금인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나머지도 메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후적으로 메우는 것은 끝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죠. 그런데 사전적으로 좀 넣자라는 거예요, 국고를. 무슨 말이냐면 기금을 운영해서 또 이제 수익금이 생기면 일정 부분은 연금 지출에 쓰고 나머지는 기금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금이 유지되게 가려면 처음부터 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12%, 13% 보험료율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보험률에서는
GDP 대비 1%씩을 지금부터 넣어주면 GDP 대비 1%면 20조 정도 됩니다. 20여조. 20조 정도를 지금부터 넣어줘서 굴릴 수 있는 목돈을 만들어서 이제 굴리면 기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서 이게 그냥 몇백 년 그냥 가요. 그러면서 운용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13% 보험료율에 그 정부에서 지금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20조 집어넣고 그러면은 운용 수익금이 이제 또 그만큼 수입만큼이 나오거든요. 그거로 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CPP 모델입니다. 물론 CPP 캐나다에서는 국고가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고 보험료율을 처음에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상단에다가 올려서 그 돈 갖고 운용을 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길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1,400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운용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에겐 길이 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쉽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지금 이제 1,400조라는 돈이 있으니까 운용 수익률이 9%니까 여기다가 돈을 더 국가 재정을 좀 더 투입하면 기금 규모가 커지니까 운용 수익도 더 많이 생기고 네. 그 중에 일부는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연금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쭉 더 갈 수 계산이 있다. 나옵니다. 그죠? 현재 그런 부분은 현재 투입되는 게 결국은 더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재정 투입은 좀 더 그러니까 사전적 국고 미래 지향성이 있다고 보는 지금은 1%만 투입하면 연금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더 보험료 올릴 필요도 없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투입하지 않고 만약에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 가서 투입하기 시작하면 GDP의 4%, 5%를 계속 죽을 때 그냥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1%만 투입하게 하면 될 되면은 것을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익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죠? 네. 어떻게 되세요? 저도 뭐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재정을 사후적으로 투입하는 건 저도 그렇게 뭐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 뭐 저는 이제 기금 운용 차원에서 재정 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드 머니를 일단 크게 만들어 놓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기금은 점점 더 안정화될 거다. 이런 가정을 갖는.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연수익률은 한 6% 정도 예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8%, 9%갈 필요는 없습니다. 연 6%도 사실 명목 수익률로. 높은 거죠. 근데 이번에 또 하나 보니까 그러면 재정을 하나 넣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이번에 보니까 엔비디아나 뭐 이 주식이 폭등하니까 200조 원을 국민연금이 벌어서 이 무려한 국민연금 고갈 연도수를 25년을 늘렸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분명한 건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선 재정을 투입해서 전체 이 기금의 규모를 늘려서 현재 같은 평균 수익률을 한 6% 나오니까 이걸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좀 미래 대비할 수 있겠다.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청년 세대는 소득이 낮고 자산도 적고 오히려 이들이 나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챗GPT가 잘못 계산한 건가? 글쎄 좀 믿기 어려운데요. 지금 그러니까 현 청년 세대가 중장년 세대보다 당연히 소득도 낮고 당연히 자산도 없죠. 자산이라는 건 이제 서서히 근로소득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청년 세대가 중년 세대 되고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 지금 청년 수준에 머무를 거다라고 본다는 게 조금은 왜냐하면 지금 KDI에서 다른 걸 이제 연구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지금의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미래의 노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노인하고 미래 노인하고 이렇게 빈곤율 보면 점점 떨어져요 빈곤율이. 왜냐면 국민연금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국민연금이 성숙해서 국민연금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혁신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 정당이 이렇게 굉장히 기승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신경제가 안 나오니까 신경제가 나와야 이 젊은이들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일자리가 안 늘어나니까 결국 이제 약간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삶이 불안하니까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청년계에는 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도움. 나이 들어서는 지금 이제 대신 솔루션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선재정 지급해서 국민연금으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 이게 뭔가 좀 젊었을 때는 이 도전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쉼페터가 보면은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비용이 있고 기회 비용에서 이게 뭔가 기회가 많다고 느낄 때 또 안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 더 도전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근데 저는 뭐 사실 약간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삶을 좀 보장해 주는 것부터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 삶을 보장해. 예,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돈이 다 보장은 다 쓰여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당장 집이 없는데 가진 돈 가지고 주거를 해결하고 뭐 건강을 해결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가장 삶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유지시켜 주는 것부터 먼저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 역할 같은 건데 공동체가 해야 될 책무 같은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가 뭐 미성숙됐다 약하다 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정리가 되면 오히려 저는 뭐 국민성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좀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교수님은요? 저는 뭐 일단 교육 기회가 좀 그러니까 고등교육 쪽에서 좀 평등하게 교육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초중고까지야 이제 우리 그런데 사실 고등교육 이상에서는 사실 그 집안의 도움 없이는 고등교육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이제 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 타고난 좀 능력과 자기가 뭐 의지만 있다면 교육을 받는 그 교육받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 디지털 시대 AI 혁신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사실 지식의 파워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교육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교육 기회를 소득계층의 차별 차이 없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하나는 소득이 생겨야 되고 비용은 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비용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비용 부분에 가장 큰 게 결국 집 문제하고 교육 보육 문제하고 결국은 노후의 의료 문제하고 이 세 개가 제일 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뭔가 집 문제를 싱가포르처럼 뭔가 국가가 땅을 국가가 소유해서라도 뭐 적어도 최소한의 주택 부분은 뭐 집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유럽처럼 사회주택을 많이 지어 주든지 그죠? 유럽은 학비가 없이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거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거의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집과 보육과 의료 부분에서의 이 질 높은 서비스가 되는데 비용은 사실 우리가 의료보험 부분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걸로 보면은 뭔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현재 부총리가 하시는 말씀이 국민연금이 뭐 해외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주택 문제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떨어져도 괜찮다. 오히려 6% 아니래도 좋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투자를 해 나갈 때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그금이 꼭 6% 아니래도 4% 5% 하더라도 그런 길을 가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연기금 수익금을 활용을 해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자 한 거랑 좀 맞지 않아서 다 대답하기가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원래 이제 연기금을 공공 인프라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조금 없어지고 지금 이제 거의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무래도 이제 기금의 특성상 연기금의 특성상 그 대부분의 포션을 여기에 넣는 건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아주 작은 포션만 예를 들면 지금 기금 1,600조라고 그러면 1%만 해도 16조죠. 근데 16조를 만약에 우리 공공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 뭐 주거든, 그게 교육이든 의료든 예,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수준이 굉장히 상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수익률 까먹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까먹는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수익률은 벤치마크를 저는 이제 일반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출산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수익률을 적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확장하면 어떻게 보면 국내 산업 투자에 넣을 수도 있겠죠. R&D를 했을 때 당장 수익 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연기금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이게 줄 돈이니까 어떻게든 원금은 보장하면서 수익률 최대한 해야 돼. 좋은 생각이나 우리 이 연기금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일정 부분은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연기금을 결국은 잘 쓰는 게 중요한데 한편으로 수익률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연기금을 잘 써서 그 중에 한 1%를 뭔가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측면도 있는 거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안 맞겠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 구조적인 어려움은 인구가 너무 갑자기 출산이 확 떨어진 게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누구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으로 조성한 자원 중 가장 큰 덩이가 일부분을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시도는 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는 수익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부분에 일부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고 한편으로 수익률이 높은데 투자도 하는 거죠. 근데 수익률이 그런데 이 경우를 잘하는 게 싱가포르 같은 데죠. 싱가포르는 테마석 같은 걸 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투자도 하잖아요. 전략적인 투자도 하고 안정적인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은 위험한 거고 너무 이 국민의 삶의 부분에 이자가 많이 안 나는 것만 하면은 이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 삼자의 배분이 미래지향적인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또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안정성 있는데 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부분에 투자도 하고 이럴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기금은 제가 분석을 꽤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 미국 공항에 딱 뉴욕 공항에 내리면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 그 경제부총리의 농담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내리면은 아무도 안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운영의 본부장이 나타나면은 세계적인 사람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한국이 너무 그 수익을 내는 부분에 주로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재무적 투자, 뭔가 전략적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좀 뭐 거의 뭐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뭐 연기금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일책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연기금은 이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공적인 이익이 단순히 뭐 숫자로 환산되는 수익률 말고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죠. 이게 조금 이게 그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한테 좀 도전하는 삶을 살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 노후에는 좀 안전한 삶을 살고 이런 게 뭘까?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든 건데 도표를 하나 띄워 주실래요? 이 국가연금제 이 이광재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광재 한의원에 나오는 널리 구제하다 이런 건데 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저기 KIC라는 국부펀드도 만들고 연기금을 주식 투자하는 거를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기획을 해서 그 당시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태어나면 국가에 펀드를 넣는 거죠. 1억을
넣고 국가가 넣어주고. 국가가 넣어주는 거죠.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국가한테 넣어줘서 그러니까 계좌만 국가 있는 거잖아요. 계좌만 네, 있는 거예요, 내가. 계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략 그 현재 KIC 국가 펀드가 지난 2004년부터니까 20년간 평균 수익률이 8.4%였어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게 대략 20년이 지나면 3억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1억 원을 20세한테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대출을 싱가포르처럼 받을 수도 있고 대신 쓰는 거는 뭐 유흥비에 탕진하거나 이런 건 못하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도 그건 제한돼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남는 2억 6천을 가지고 다시 45년을 운영하면은 대략 한 50억, 48억 정도가 나와요. 그럼 30억 원을 본인이 가져가고 18억은 국가가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노후의 삶도 좀 여유가 있고 국가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매년 처음에는 30억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600조씩 돌아오니까 이렇게 운영해 보면 도전은 젊은이는 좀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연세가 들어서는 내가 이런 연금이 있잖아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 도전하고 이 공동체가 지켜지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할 수만 있다면. 그 일단 그 사전적인 말하자면 투자죠, 그렇죠? 사전 투자죠. 투자해서 이 그 운용 수익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인구 변화에 상관없이 그렇죠?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입의 소스를 다변화하는 거죠.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금융 투자 소익을 그렇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개인별 펀드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래 펀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호주 뭐 등등의 나라들이 지금 국가 예산에서 얼마씩 떼가지고 운용을 해요. 그리고 이 돈은 30년 후에 기초연금에 쓴다. 지금은 유지되지만 30년 후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될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운용. 그래서 뭐 투자 원금에 한 몇 배씩 지금 이렇게 쌓여가는 그걸 모태 펀드 그런 식으로 국부 펀드를 이제 운용하고 있다. 그런 아이디어죠. 대신에 이제 이게 한 개개인에게 계정이 달려 있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도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지 이제 그 지금 8점 몇 %로 예상하시고 완전 추계를 해보셨는데 조금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인가요? 그 연평균 수익률이 명목으로 한 6.5%인가 그래서 6.45 네, 그렇게 되고 네. 근데 2024년 걸 빼면 5점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2024년 워낙 수익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냥 보통 한 5.5%에서 6% 사이를 그냥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 정도로 하면 좀 계산이 또 이제 복리라 몇십 년 돼서 조금 달라질 거라는 그런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씩 회수도 되긴 합니다만 초기에 한 60년 동안은 국가가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만 명 정도 낳지만 조금 출산율이 올라서 한 30만 명 생긴다고 하면 1년에 한 30조가 드는 그렇죠. 프로그램이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 국가에서 재정 뭐 더 써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30조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살리기 위해서 20조씩 넣어야 된다고 내가 그걸 생각하면 이제 그 다른 데 또 써야 되는가 우선순위 생각하면 좀 조정할 문제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냥 뭐 우리가 그 젊은이들에게 뭐 아동들에게 뭐 국민들에게 뭐 돈 그냥 나눠주는 거로 해서 국가가 할 일 다 하고 복지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인 투자 개념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뭔가 도전할 수 있게 한 기회를 주는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소득원을 없앨 때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든 것은 뭐 충분히 다른 식으로 그냥 국가가 헛돈 쓰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살림을 걱정하시는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근데 이제 또 긍정적인 게 있으면 또 부정적인 걸 또 봐야 되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0조라는 돈이 이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올해 그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초노령연금 24조 정도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초노령연금 나가는 만큼을 이렇게 투자에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략 지금 회수까지 한 60년 정도는 그냥 넣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기금이면은 운용 수익이 그 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20세가 돼서 지급하는 시점에 이제 물가가 올라 있을 거거든요. 연평균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은 물가 목표제 기준이 2%라고 하면 2%를 20년 하면 아마 못해도 한 거의 50% 가까이 물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 제도를 수혜 받는 입장에서야 뭐 이게 어디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한 몇 년 정도 누적되다 보면은 그리고 그 중간에 물가가 또 요동치는 이런 날이 오면은 이제 약간 이게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한테 그냥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불리 논쟁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약간 그러니까 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실제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작에 두 가지 논쟁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그 경제적 보조를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자산을 형성해 주는 게 나은가라고 보니까 논쟁을 해보니까 자산을 형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이 삶을 지켜나가는데 도전 그런 부분에서 영국 아까 말씀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 단위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과연 30조를 동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30만 명 태어나면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700조를 쓰는데 매년 정권 바뀔 때마다 100조씩 늘어났는데 국민의 삶이 뭐가 늘어났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도 있어보고 도지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 돈 쓰는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건 이게 국민한테 이렇게 세금 바꿔들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됐고 요번에 미국에 우리가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안 투자할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200억 달러 30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라는 부분에 저도 이런 걸로 재원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강제되는 효과도 있어요. 미국한테. 이거 국민의 미래 자산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8%는 전 세계 제 국부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7.5에서 8.5 요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물가 상승률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제 20살까지는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20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60년을 다 붓지는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30년 정도만 부으면은 그 자체로 이제 그 리볼빙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어쨌든 한 번쯤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이번 AI가 더 발달하게 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이 숙련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질문하는 거나 이거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지켜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좀 더 용기를 주고 좀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나중에 좀 자문을 부탁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지금 1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그 연세 드신 분의 인구는 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돌봄 요양 체계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역자의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쭉 연세 드신 분이 안정적으로 살다가 9988234라고 99세 사시다가 며칠 앞으로 돌아가실 거냐. 아니면 한 정년하고 나서부터 니은자의 삶. 한 소득이 떨어지고 계속 가난한 상태에서 병들고 아프면서 지금 기대 수명하고 실제 수명하고가 건강 수명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돌봄 요양 부분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죠, 교수님? 일단 그 좀 진단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양, 의료 이게 조금 좀 경계가 불분명하게 섞여 있어요. 요양과 의료의 경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병원에 가서 요양을 받는 요양병원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그 요양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료로 처치를 해서 나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분리를 해서 요양은 요양원에서 해결을 하지요. 요양은 요양원에서.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단가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분리가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아직 우리가 좀 경계가 불분명하고 건강보험에서 요양을 처리하는 비싸게 처리하는 요게 있고 또 그게 또 국민들 부담이고요. 부담이 되는 거. 요런 거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양 쪽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시설 중심의 요양이 많아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설에 들어가는 그 노인분들도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집에서 물론 집에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시설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은 좀 제가 쪽으로 해서 제가 중심의 요양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면 그분들의 만족도도 좋고 비용도 사실 절감되고 국가 입장에서 절감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요양이 많이 확대되고 이제 요양보험 중심으로 해서 또 지자체에서 또 재정 투입해서 하고 하는데 이 요양 서비스나 케어하는 것이 좀 표준화되어 있고 지금 다양한 수요들을 다 충족은 못 하고 있죠. 그렇다고 당국가가 이 다양한 모든 수요들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이제 스웨덴 같으면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당연히 아프고 뭐해서 밥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집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가사 노동도 다 문제가 된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추가적인 것들은 좀 스웨덴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을 좀 줘서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 시장에서 좀 그 구입해서 할 수 있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는 게 사실 국가에서 보조금이 좀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요구들은 좀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모든 것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료와 요양이 구분돼야 되는 것, 재가 중심이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수요가 공급 민간에서부터라도 좀 공급될 수 있게 국가가 좀 이렇게 어떤 유인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들. 요양과 의료, 시설과 제과, 그다음에 다양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수용할 수 있게. 영훈이 어떻게 생각해?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약간 현실을 얘기하면 이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죠. 근데 아까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해결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요양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재원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거나 제가도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는 이런 돌봄을 이제 사적으로 해결했죠, 가족들이 대가족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실 수 없는 분 요양병원으로 그냥 강제로 내몰림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으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만들어서 그나마 이만큼 온 거이기도 한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시스템 자체를 좀 혁명적으로 바꾸는 걸 고민할 때가 왔다, 이제는. 요양과 의료를 확실히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다음에 아까 시설 제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모든 과정에 지금 겪는 어려움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왠지 불효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과 재가 이런 부분에서 이 동네 안에서의 우리 공동으로 이런 게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뭐 스웨덴 제가 사례밖에 모르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시설이 20% 재가가 80%라고 알고 있어요. 시설이 20% 재가가 80%.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가보다 시설이 더 많지 네, 않을까 압도적으로 그렇게 많죠. 알겠는데. 네. 그럼 이게 제가가 되려면 뭔가 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 우리 며느리 한 분이 이제 그거를 그 또 아들들이 잘 이렇게 그 안동을 살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그 며느리나 한테 오는 그게 너무 또 딸들 아들보다는 그런 것이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데 그러면 이게 좀 더 이 시설이 아니고 제가가 되려면 한 가정 또 특정인에게만 이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뭔가 이게 마을 단위의 뭔가 이런 시스템 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덴마크에 한번 그 시찰을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그 노인분들의 마을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간호사들도 오고 요양 보호사들도 오고 해서 이제 그 삶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서 다 있는 게 제가만은 아니고요. 그런 그 노인분들이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주변에서 도울 수 있게 국가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한 개인도 있지만은 그 민간과 공공 협력을 해서 결국은 이게 서비스 질도 높이고 외롭지 않고 그런 걸 하려면 어떤 좋은 사례나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에이즈 인플레이스라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범 사업이 시작됐고,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이제 아마 전국이 아마 다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뭐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국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게 지자체에 맡겨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자체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좀 맡겨 있는데, 어떤 곳은 준비가 좀 된 곳도 있는데 어떤 것도 준비가 덜 돼 있는 것들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무가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기초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고요. 돈도 돈이지만, 근데 이제 이게 관심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벌써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5년 이상 지났는데 시험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좀 확산을 해서 잘 나가야 될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얼마나 정책적 관심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보다도 기초나 광역 단위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하죠. 이게 은퇴자들의 이제 삶과 그 요양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 은퇴자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근자에 그 미국에 보면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 아예 이런 은퇴자들이 사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뭐 미술 지도도 해주고 그러면 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해서 캠퍼스라는 공간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 규모도 있고 좀 자연 환경도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그 지방 대학이나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대학 캠퍼스를 뭔가 좀 더 시설이 좀 더 좋고 거기서 일도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의 노후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던데, 이게 왜냐하면 단위 시설 이게 작은 거 하나로는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좀 못 해봤는데요. 못 해보긴 했는데 뭐 글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대학 글쎄요. 전 대학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까지 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다 하죠 거기서. 거기서 그 노인분들이 네네.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들 생활하시고 네네네네. 그런 개념이군요. 네. 그렇게 되고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선시티라고 은퇴자 도시가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만, 우리는 돈 내는 분이 여기니까 여기만 산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잃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허용해 주고 놀이터를 만든 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를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퍼지면서 대학 캠퍼스라는 게 미국은 넓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대학 캠퍼스가 막 괜찮은 편이죠. 수십만 평씩 네, 되잖아요. 괜찮죠. 그리고 거기는 의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뭐 좋은 시설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면 조금 더 그 공적인 영역의 관리도 쉽고 그분들의 삶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체 변모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법상으로? 그거는 좀 제도 변화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원주 연세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는 엄청 넓은데 경관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일 수도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 프랑스가 요새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게 그 결국은 복지 지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세를 하자. 그러면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프랑스와 유럽이 주는 교훈 거기에서 우리의 앞으로 복지의 미래를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증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증세는 가능할 것인가? 증세는 가능할 것인가? 부터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이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사실 이제 성공적인 증세를 한 곳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고도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선후 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일정 경우에 증세 이후에 체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뭐 있기도 했고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일단 우리나라 환경에서 저는 증세를 기본적으로 약간 형평에 맞는 증세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세금이 거치는 분야들이 약간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자산에 대한 세금이 상대로 조금 낮은 편이죠, 한국은.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그 다음에 사실 소득세가 명목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문제는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OECD에서 매년 내놓는 자 텍싱 웨이지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임금 소득의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뭐 공제가 많죠. 가족이 몇 명 이런 게 있는데 모든 통계에서 한국의 실효세율이 제일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OECD 평균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소득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원인을 두 개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세율은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게 더 맞는 건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거는 분명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적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증세 모두 도망가잖아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도망가는데 던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증세를 하자고 던지는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디에 증세할 거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논의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노인성 복지 지출의 노인성 복지 지출이 빠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금하고 의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일단은 요 연금하고 의료 쪽에 지출을 그냥 늘어나는 거 가지고 가만둘 수는 없고요. 요 부분을 좀 지출률을 좀 떨어뜨리는 개혁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개혁을 한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세에서 가장 좋은 증세는 사실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되면 그래서 한 2% 3% 경제 성장이 된다 그러면 세수 증가율은 한 거기 한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진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인구 고령화를 맞닥뜨려 있는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지출 노인성 지출에 대한
좀 개혁을 통해서 좀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액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마냥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좀 필요해서 하다라는 그런 것하고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 기업의 투자 환경이라든지 등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력을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필요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세 수입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걸 증세를 못하게 되면 이제 뭐 국가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거로 대체하는 건데 마냥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110%가 넘었죠. 네, 그렇게 110%. 하고서 지금 국가 신용 평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거긴 유로 쓰니까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워낙 이제 혼자 단일 통화 쓰고 있는데 국가 신인도 지금 떨어지면 당장 금융시장 난리 날 거라고요. IMF 같은 거 다시 한번 이제 그 1997년 같은 상황이 될 테니까 어떻게든 이제 증세를 통해서 국가 부채가 더 무한정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화가 되는데도 국가 부채가 줄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스웨덴이죠. 지금 거기 국가 부채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50% 돌파했죠. 50% 넘어섰죠. 예. 그런데 우리보다 조세 수입은 한 10% 많아요. 스웨덴이.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금 복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 높은 세수를 이뤄내면서 복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국가 부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일단 보편적인 과세를 합니다. 보편적인 중에서 무슨 말 아까 이제 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일단 넓은 세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단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25에서 30% 정도는 소득세 안 냅니다. 네. 그다음에 소득세 시작하는 게 6%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최상단 20%가 소득세에서 한 90%를 다 그렇죠. 내는 식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스웨덴은 300만 원만 연소득 300만 원 넘는 사람의 세율 시작하는 게 31%예요. 31% 보편적으로 쫙 냅니다. 그다음에 상단 사람이 20%, 20%더 내는 식으로 해서 누진가서 되는 어떤 보편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복지 안정적인 복지 재정에 큰 기여를 하는 게 또 부가세죠. 부가세는 생산 연령 인구만 내는 소득세와 다릅니다. 부가세는 누구나 다 내는 가장 보편적인 과세이죠. 이 부가세율이 25%입니다. 근데 또 부가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직접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중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면서 그래도 안정된 세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스웨덴은 그거를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증세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뭐 법인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회보험료가 가장 큰 복지 세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듯이 또 이렇게 의료 건강보험료 조금 인상하듯이 또 실업보험료도 저번에 좀 올렸죠. 실업 이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그 증세고 그게 또 복지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보험의 그 지출 부분을 의료보험이든 연금이든 조금 합리화하고 통제하는 것도 하지만 그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좀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의 지출 통제하는 합리화 개혁은 필요하다. 경제 성장에 좀 노력을 해서 자연 증가분, 조세 수입의 자연 증가분을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과세는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데 누구나 내는 좀 생산 연령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누구나가 내는 부가세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잘 정리를 했는데 일단 지출 통제를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다 세금을 내게 하고 보편복지 보편과세가 돼야 되죠. 보편복지 보편과세를 하고 그다음 부가세 같은 거를 우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료 같은 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자. 난 상당히 균형 잡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반적인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동시에 이걸 다 추진할 수는 없을 거고 사실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부가세 부분은 좀 가장 고민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에게는 부가세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부가세를 높아지는 순간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사실은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세의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한국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부가세 증세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됐던 건 저는 이제 사회복지기여금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기여금이 사실은 이제 그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절반 정도 아니면 절반을 못 미칠 겁니다. 사실 고용주가 조금 더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고용보험은 이제 그 사업자의 수에 따라서 조금 요율이 다르죠. 예. 근데 이제 건보료랑 연금은 똑같습니다. 반반.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보장 기여금 부분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또 국민연금도 이미 모수개혁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죠. 예. 근데 우리가 꼭 사회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 절반씩 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전적인 질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전 세계로 이렇게 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나라가 많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예산에 100조 원을 쓰는데 이렇게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뭔가 이게 청년의 일자리나 뭔가 이런 부분에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을 왜 내는 거지?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묻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우리는 국가 재정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누구한테 걷어서 어디다 쓰는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맞춰서 이 예산이 투입되면 일자리를 내는 데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주택 문제구나. 이건 교육 문제구나. 이거는 노후나 의료 문제구나. 뭔가 돈이 쓰는 목표가 명확한 지출 구조로 하지 않으면 난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이제 근자의 이 젊은이들의 이 삶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이런 상태로 돈을 쓸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일단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좀 개선되고 나면 지금 40대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느끼는 이 공동체에 대한 좌절감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초노령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내 가족도 있지만 국가라고 존재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근자에 들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인구 싱콜 대한민국의 선택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연재인 교수님,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